뉴욕시 브롱스의 한 데이케어에서 1세 남아가 마약 성분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3명의 영유아가 치료 중이며 원장과 세입자가 약물 남용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북동부 퀸즈 지역에서 소상점들을 표적으로 한 4인조 권총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관할 경찰서가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등 비인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온 플러싱 기반 성매매 조직원 3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유엔 총회 시작을 앞두고 맨해튼 유엔 앞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는 5년간 미국 내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위 가운데 가장 대규모 집회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수십 달러 정도로 저렴해지는 일반 복제약에도 수백 달러, 수천 달러를 부과해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에서 시행되는 급여공개법에 따르면 4인 이상의 사업체는 채용 시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애틀랜타 제주 사우나 앞에서 발견된 부패 시신의 신원이 한국 국적의 31세 조세희 씨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7월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평가 방식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연례 미국 대학 평가에서 일부 대학의 순위가 50계단씩 상승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차 시동을 걸 때마다 음주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가 상당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나 미국 전역과 유럽연합 등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주 뉴욕시에 위치한 데이케어에서 영유아 4명이 마약 성분 중독 증세를 보여 뉴욕시경이 출동했습니다. 이 중 1세 남아가 숨지고 영유아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데이케어 원장 및 해당 건물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약물 남용 및 살인, 살인미수, 아동방치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데이케어를 다니던 1세 남아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에 노출돼 사망했습니다. 또 3명의 영유아가 마약 과다 복용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케어 원장을 비롯한 해당 건물 세입자의 체포는 해당 데이케어를 다니는 영유아 4명이 마약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며 피해 아이들은 모두 생후 8개월에서 2세 사이의 영유아였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1세 남아는 니콜라스 도미니치라는 이름의 영아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마약 과다 복용을 치료하는 약인 나르칸을 투여한 뒤 다른 2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현재 2세 남아가 중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뉴욕시경이 체포된 데이케어 원장이 36세 그레이 멘데즈와 함께 마약을 복용한 세입자 41세 카렐리스토 아세베도 브리토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아동방치 및 학대 등 12건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한 1세 남아 니콜라스의 정확한 사인은 검시관이 조사 중이며 신고 당시 아이들은 데이케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남아 외에도 현재 2세 남아가 중태에 빠져 있으며 다른 2명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숨진 니콜라스의 부모는 아이가 해당 데이케어에 다닌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을 겪고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똑똑하고 귀여운 아기가 이렇게 허망하게 숨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이는 헤로인보다 50배가 강력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번 사건은 뉴욕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피오이드 및 펜타닐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특히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며 가해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북동부 퀸즈 지역에서 델리 등 소상점들을 표적으로 한 4인조 권총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공공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쇄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인 107, 109, 110 경찰서는 용의자 검거에 적극 나섰습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이번 4인조 연쇄 권총 강도 사건은 지난 1일 처음 발생했으며 이 지역 소재 델리 2곳과 주유소 1곳 등 3곳이 불과 7분 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매장 직원들은 용의자들은 총 4명으로 1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뒤인 3일에는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소재 델리에서 두 번째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 가운데 1명이 매장 직원에게 총을 들이대며 위협한 뒤 카운터에서 현금 $5,000를 강탈해 도주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이어서 9일 프레시메도우와 코로나 소재 델리 2곳과 문구점 1곳에서 역시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던 블루바드 소재 피해 델리 옆 한 중식당에서 일하는 한인 직원은 저녁 시간에 일하는 날은 무섭고 걱정이 된다며 이 지역의 공공안전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순찰 인력이 더 많이 증원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쇄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경찰서 107, 109, 110 등은 용의자 검거에 적극 나섰습니다. NYPD는 모든 사건의 패턴과 용의자들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며 이번 연쇄 권총 강도 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NYPD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나사 로고가 찍혀있는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러싱을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성매매 조직이 추가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수십 명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협박과 심한 폭행 등을 일삼는 등 비인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플러싱을 기반으로 한 성매매 조직 구성원 위안첸, 이추첸, 조니김 등 3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기존에 기소된 구성원 7명에 이어 총 10명이 기소된 것입니다. 10명 중 8명이 퀸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텍사스주 댈러스 출신입니다. 이들은 성매매 조직 주도와 공갈 혐의 등으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됐으며 이들에게 총 31개의 기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매춘 사업을 이어갔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인신매매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피고인들은 성매매에 취약한 여성들을 잔인하게 폭행한 뒤 범죄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했다며 금전적 이득을 위해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한 성매매 조직을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조직이 전국적으로 운영됐던 만큼 연방검찰은 연방수사국, 각주 경찰, 뉴욕시경 등과 합동작전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위안첸은 여성들의 여권과 여권 사본 등을 조직에 제출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인신매매 커미션도 조직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추첸 조니김 등은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 폭행을 위해 조직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방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밟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퀸즈 일부 지역에서 길거리 성매매 기승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짐에 따라 성매매 여성 및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과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 경찰국장은 성매매 생존자는 보호하되 이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이어가는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78차 UN 총회 참석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맨해튼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에어포스 1을 타고 어젯밤 뉴욕에 도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후 두 번째로 UN 총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UN 총회 참석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4박 6일 동안 총 30개 국가 정상들과 만나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UN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1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수요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어제 저녁 맨하튼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백악관을 출발해 에어포스 1을 타고 맨하튼에 도착했으며 19일 유엔 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20일까지 뉴욕에 머무르며 개발도상국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각국 정상들과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총회 참석 대신 러시아와의 안보 전략 회의를 위해 모스크바로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제18차 중러 전략 안보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있을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도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맨하튼에서 유엔 총회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정체 경보인 그리드락이 오늘부터 시작돼 22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맨하튼에서 운전을 할 경우 평균 속도가 시속 4마일 이하로 느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맨하튼 대부분의 지역이 도로 통제로 인한 체증이 예상되니 평소 대비 일찍 나서는 것은 물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한편 유엔 총회 시작을 앞두고 각국 정상들에게 효과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기후변화 시위 집회가 유엔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수만 명이 집결하며 미국 내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위 가운데 가장 대규모 집회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지난 주말부터 뉴욕에 도착한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를 각국 정상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수만 명의 시위대들이 어제 맨해튼 유엔 앞에서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위대들은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외치며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은 암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구를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후활동가들을 포함해 약 7만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화석에너지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집회는 유엔 총회 시작일을 앞두고 1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뉴욕 기후주간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홍수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시위 참가자 가운데 약 15%는 집회 첫 참가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염, 홍수, 가뭄 등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농산물 재배업 종사자, 개발도상국 등이 가장 큰 인명피해 및 재정피해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대통령이어야말로 전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전 세계적인 화석에너지 사용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 고등학생 가운데 지도자를 지지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대책 및 범죄율 감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이번 시위에는 청소년들도 대거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여름 남유럽은 물론 중동 지역, 아프리카에서도 폭염과 홍수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보고됐으며 환경 불안으로 인해 만성적인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전기차 신차 구입 시 최소 $500에서 $2,000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오는 2035년부터 가스 차량의 판매 중단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로 뉴욕주 스쿨버스 및 공기관 소속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Cigna, CVS Health, United Health 등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수십 달러 정도의 일반 복제약에도 수백 달러, 수천 달러로 부과해 환자들의 본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디케어에도 서비스하고 있는 3대 보험사인 시그나, CVS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 등이 브랜드 처방약의 특허가 끝나 제너릭, 일반 복제약이 허용되면 한 달 약값이 수십 달러로 저렴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이나 메디케어 보험상으로는 그보다 최소 3배, 보통 20배 이상, 최대 100배 이상 비싸게 부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폭로했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이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처방약 값을 부과하면 환자들은 보험에서 대부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 등 본인 부담금으로 초반에 거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개 일반 복제약 값을 조사한 결과 시그너는 시중보다 27.4배 비싸게 부과하고 있고 CVS는 24.2배, 유나이티드 헬스는 3.5배 비싸게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암 치료제의 경우 일반 복제약인데도 시중보다 100배 이상 비싸게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암 치료제인 글리백의 경우 유나이티드 헬스에서는 한 달에 $218에 판매한 반면 시그나에선 $6,610, CVS에서는 $7,000 이상 부과했습니다. 폐암 처방약인 타르세바의 일반 복제약은 시중에서 한 달에 $73인데 유나이티드 헬스에서는 $553, CVS에서 $2,063, 시그나에서는 $4,409나 부과했습니다. 환자들은 민간건강보험이나 메디케어에서 비싸게 부과된 복제 약값의 상당 부분을 커버해줘 당장은 큰 돈을 내지 않아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대형 회사들의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에서 새로운 급여 공개법이 발효됐습니다. 4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직원 채용 시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지난해 급여 공개 법안에 서명한 데 따라 뉴욕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뉴욕주 전체에서 4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급여 공개법이 시행됩니다. 법안은 온라인 채용 공고뿐 아니라 사내 부서 이동을 위해 내부 직원 채용을 개시할 때에도 급여의 범위를 직무별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뉴욕주 내의 상사 혹은 사무실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재택근무 직원들에게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여성과 유색 인종에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려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연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성 근로자가 $1의 소득을 얻을 때 여성 근로자는 83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인 여성일 경우 64센트, 히스패닉 여성은 평균 57센트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남성이 $1 소득을 얻을 때 여성은 평균 86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에 이어 채용 시 급여 공개가 의무화되는 4번째 주가 됐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급여 공개법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고용주가 나이, 성별, 인종 등 능력과 무관한 기타 요인에 따라 구직자들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10대 1명 포함 20대 청년들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사망자는 한국 국적의 32세 조세희 씨로 밝혀졌는데 조 씨는 지난 7월 미국에 입국해 이모 목사의 집에서 이번 사건 구속자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제주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발견된 부패된 시신은 지난 7월 3개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의 31세 조세희 씨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조 씨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불리는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6명 역시 이 종교단체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조 씨의 어머니는 딸이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사역기관이 텍사스주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법원 심리 결과 용의자 6명 모두에 대한 보석이 불어댔고 이들에게는 크리미널 스트릿 갱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일어난 로렌스빌 스테이블 게이트 내 주택은 이 씨 삼형제의 아버지인 이모 목사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모든 용의자들이 이 집에서 집단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용의자들을 잘 아는 지인들은 이들이 평소 예의가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며
피해자를 구타하고 굶겨 죽였다는 혐의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에릭 현 씨의 차에서 시신을 처음 발견해 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바로 현 씨의 양부모입니다. 현 씨는 어렸을 적 이모에게 입양된 시민권자로 조지아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애틀랜타의 한 매체는 이들을 잘 아는 목사의 말을 인용해 피해자가 단체 가입의 과정에서 교범에 따라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던 중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밝힌 최소 3주간의 폭행 흔적과 발견 당시 시신이 불에 탄 담요에 쌓여 있었다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여러 의문점이 많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부정확하다는 비판 속에 일부 명문대 보이콧까지 불렀던 US News and World Report의 연례 미국 대학 평가에서 국립대들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일부 대학은 기존 순위에서 50에서 60계단 상승하는 등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미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 10여 개 공립대의 순위가 최소 50계단 이상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레즈노 주립대는 64계단 상승한 185위를 기록했고 플로리다 애틀랜틱대는 53계단 오른 209위에 랭크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40년간 미국 대학 순위를 평가해온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평가 방식을 대폭 바꾼 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예일대 로스쿨 등 일부 학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높거나 월급이 적은 공공 분야에서 봉사하는 졸업생이 많은 로스쿨은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부당한 기준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평가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졸업률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졸업 동문의 기부 실적과 교수 학생 비율, 신입생의 고등학교 성적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의 유리한 평가 기준도 이번 순위 산정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프리스턴대가 1위 자리를 지켰고 매사추세츠 공대가 2위로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도 공동 3위를 유지했고 예일대가 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시카고대는 6위에서 12위로 다트머스대는 12위에서 18위로 하락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차 시동을 걸 때마다 음주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니 상당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한 차량은 미국 전역에서 30만 대가 넘으며 점차 유럽연합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캘리포니아주는 1986년 미국 최초로 운전자 안전법을 제정해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시행했는데 2015년부터 4년간 로스앤젤레스에서만 6천 명이 음주운전을 지도하다 가로막혀 재범률이 70%가량 줄어드는 등 상당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뒀습니다. 효과가 입증되자 캘리포니아주는 법안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시동 잠금 장치는 작동시키면 시동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엔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블로우라는 안내를 따라 4초간 길고 강하게 숨을 불어넣으면 그제서야 패스라는 표시가 뜨고 시동이 걸립니다. 이것을 통과했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시동 잠금 장치는 운전 중 평균적으로 20분에서 30분마다 신호음이 울리며 수시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울 시간을 감안해 6분 내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는 측정 후, 즉 운전 중 술을 마시거나 운전자를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동 잠금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시도하면 잠금 상태가 되고 설치업체에 50에서 60달러의 벌금을 내야 잠금 상태를 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상습성이 큰 범죄라는 것을 감안해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한 지역은 미국 전역과 유럽연합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30만 대가 넘고 수천 개의 시동 잠금 장치 설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혹 기계가 콜라, 주스, 녹차 등을 알코올로 인식해 잠금이 잘못 걸리거나 장치를 조작해 음주 측정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부작용의 사례도 있으나
차량국은 장치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평생 면허를 잃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인식시켜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전국 대도시들에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며 팬데믹 3년 동안 120만 유닛이 완공된 데 이어 올해부터 3년 동안 135만 유닛이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대도시 물가인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 진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3년 동안 공급된 신축 아파트먼트 유닛을 대도시별로 보면 1위는 댈러스로 76,700 유닛이 공급됐고 2위는 뉴욕시로 66,000 유닛, 3위는 휴스턴으로 53,800 유닛 등입니다. 올 연말까지 추가 공급될 대도시별 신축 아파트먼트를 보면 1위가 뉴욕시로 33,000 유닛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실업수당 신청 자격 고지, 식량 지원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등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할 때 반드시 직원에게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고용주가 채용 또는 징계 등을 목적으로 직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노동부가 실업수당 신청자에게 푸드 스탬프 및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범동포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가 걸기대회를 아시안 커뮤니티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명위원회는 그레이스 유 씨가 법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5살 된 딸과 쌍둥이 형으로부터 격리돼 1년 4개월째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아시안 커뮤니티 차원의 대규모 걸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버겐 카운티 검찰은 교육 상담가인 유 씨가 생후 3개월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해와 가중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 가족과 구명위원회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검찰이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변기를 개발한 한인 과학자 박승민 박사가 올해의 이그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버드대 과학잡지 에어는 화학, 지질학, 문학, 기계공학, 공공보건 등 10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공공보건 분야에서는 스탠포드 의대 소속 박승민 박사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가 발명한 스탠퍼드 변기는 대변을 분석해 암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징후를 찾아내고 소변에 포도당이나 적혈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어는 매년 노벨상 발표에 앞서 재미있고 기발한 과학 연구를 내놓은 연구진에게 이그 노벨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